전교재를 보시면서 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학 핸드북만 일단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시험 보시는데 특별하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강의 내용은 이 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뼈 명칭이라든지 각종 용어 자체도 지금 생소하실 건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니까 귀담아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하기 앞서서 예전에 의학시험은 그랬죠. 우리 다 객관식이었고, 또 2차 시험 볼 때 뭐 10점짜리 두 개 시험 내거나 해서 간단하게 주관식 논술형으로 좀 냈었는데 정말 간단했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2차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의학시험은 기존에 우리가 단답으로 쉽게 쓸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증세를 얘기해주고 병명을 찾아 쓰고 거기에 무슨 뭐 검사 방법 내지는 치료 방법, 각종 뭐 후유증까지 쓰라고 이렇게 지금 시험 문제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학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는 게 맞고, 지금 이게 충분히 그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기만 해서는 이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그냥 단답으로 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일단 질병의 증상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진단명을 쓰고 거기 검사 방법이라든지 치료 효과, 후유증, 합병증까지 제가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핸드북만 좀 달달 외우신다고 해서 이게 시험을 뭐 많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설명을 들어가면서 모의고사까지 시험을 하다 보면 개념을 잡히실 거니까 그러면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의학 본강의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의학 시험을 몇 점 맞기를 원하세요? 예. 예. 꽈락 40점? 40점만 넘게. 예. 제 목표는 60점입니다. 60점 정도 이상만 되면 평균 점수에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2차 시험에서 60점 정도 평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균 커트라인이 보통 40점 중반에서 후반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학에서 60점만 맞아두면 문제 없죠. 다른 과목 평균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60점.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 질병, 예를 들어서 질병 명명을 쓸 때 당뇨병을 쓰라고 만약에 하면, 자, 목차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당뇨병을 쓰라고 하면, 자, 첫 번째는 당뇨병에 대한 의의를 먼저 쓰세요. 의학 시험은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증상 및 증세. 세 번째, 검사 방법. 네 번째, 합병증 및 후유증. 다섯 번째,
치료. 자, 제가 지금 그냥 당뇨병 하나를 병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기본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어떤 질병명이 나오면 의의를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증상이나 검사 방법, 합병증, 후유증, 치료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발병 원인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의의에 들어가야 돼? 증상에 들어가야 돼? 원인은 증상 내지는 의의에 들어가면 의의에 제일 큰데 여기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원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원인도. 그거는 질병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상해는 원인이 없겠죠. 상해 쪽 골절이라든지. 근데 질병은 또 원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폼은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글을 많이 쓰면 손해입니다. 많이 쓰면 손해예요. 자, 시험 답안지가 2차 시험은 자, 10점짜리 문제 이거 한 장 다 써야 되죠? 모르시나요? 예. 자, 당뇨병을 쓰라고 할 때 문제 1번에서 1. 자, 당뇨병에 대해서 만약에 쓴다 하면 거기서 한 이제 2줄 정도 떼놓고 1, 2 해놓고 한 줄 또 떼요. 여기서 한 2-3줄 쓰고 여기서 또 한 2칸 정도 떼고 자, 여기서 원인 내지는 뭐 증상 한 칸 떼고 또 한 몇 줄 쓰고 또 줄 떼고 그렇게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 손해입니다. 근데 오 교수님께 혹시 그 계속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키워드.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당뇨병은.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에 대해서 골절은 골절 나름대로 들어갈 말이 꼭 있어요. 들어갈 말은 꼭 써줘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도 있고 써서는 안 될 말도 있어요. 예. 근데 키워드만 쓰면 기본적으로 예,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뒤에 치료 방법을 안 썼다.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갔어. 그러면 점수는 개별적으로 산정이 돼요. 0.2점, 0.5점 이렇게. 그래서 자, 의학 혹시나 정상 같은 거 적을 때 말입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남발인을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연결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없습니까? 번호로 쓰는 게 편하세요? 쭉 기술해서 쓰시는 게 편하세요? 번호 편하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시험 출제자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계속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거 읽어보기 쉽겠어요? 어렵겠죠? 자, 의 써놓고 1, 2, 3 이렇게 간략하게 번호로 해서 쓰신다고 하면 보는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글자를 한 줄에 30자를 넘기지 마세요. 30자. 그러니까 30자를 넘기지 않으려면 글자가 이게 한 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글자가 거의 이렇게 큼직큼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 작게 쓰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쓰세요. 자, 그리고 의학책은, 예, 의학시험은 한 번 책 읽고, 2번 읽고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드리는 핸드북을 최소한 한 30번, 40번은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 의학책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을까요? 예. 버스 타고 다니실 때,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화장실 가실 때 의학은 저는 그랬어요. 의학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화장실 갈 때, 뭐 잠깐 짬 시간 있을 때 그때 읽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십 번을 읽겠더라고요. 처음엔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던 10번, 20번 읽다 보면 용어가 다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 한 권 지금이야 이거 다 보려고 하면 이것도 원래 본 교재는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네. 이거 다 보려고 하면 그래도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8월 달 한 중순 정도 넘어가시면 이 책 다 보는데 아마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예, 한 3, 40번 읽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의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처음 첫 장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중에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이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것만 외우시면 넘어가면 돼요. 예. 그러다 10번, 20번, 30번 읽다 보면 내용까지 다 들어오고 중요한 내용을 알게 돼요. 나머지 말 붙이는 것, 살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예. 조사 하나까지 다 일일이 다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중요한 건 뭐다? 예, 키워드예요. 자, 지금 원래는 이게 이제 제가 한 50시간 넘게 강의를 했던 걸 지금 이제 3일 6시간 동안 18시간 동안이죠. 18시간 동안 이거를 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일서부터 강의를 계속 들어오시겠지만 시간을 좀 잘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금 강의를 한 10시 10분 넘어서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손해는 제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서 10시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저도 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핸드북 위주로 제가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인체는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피 조직, 우리 외견에서 보는 게 다 상피 조직인데 상피 조직은 우리 그 외부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를 덮고 있는 체강이라고 하는데 강이란 얘기는 체강, 뭐 두개강, 흉강, 강이란 얘기는 속에 빈 것을 싸고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해요. 예, 두개강, 두개골 안에 비어 있는 거, 두개골을 싸고 있는 걸 강이라고 하죠. 신체의 표면을 덮거나 샘을 이루거나 샘을 우리는 뭐 분비선, 갑상샘, 갑상선 그런 식으로도 부르죠. 그러니까 분비,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선을 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흡수하고 분비하고 감각을 느끼는 것을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피는 우리 피부 표피뿐만 아니라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우리 뭐 위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사람의 피부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걸 상피라고 하는데 장기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게 돼요. 상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상피내암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 암 종양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점막 요 겉부분의 표피에만 있는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상피라고 해요. 피부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피라고 하죠. 다음 결합조직. 결합조직은 건, 인대, 연골뼈, 지방조직, 혈액, 림프까지도 다 결합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건이 있고 인대가 있고 근이 있어요. 자, 인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대는 뭘까요? 예? 힘줄 아니죠. 예.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인대예요. 뼈와 뼈를. 자, 우리 흔하게 보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 대퇴골하고 경골하고 잡아주는 것을 전방 십자인대라고 해요. 인대, 뼈와 뼈를. 그럼 건은 뭘까요? 건. 우리 흔하게 보는 아킬레스 건 뭐 하죠? 예.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은 예. 뒤에 거의발건이라고 하는 우리 종아리 장단지 뒤쪽에 건을 근육을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에다가 부착시켜 주는 것을 아킬레스 건이에요. 그게 건. 자, 근은 그럼 아시겠죠? 근육, 이두근, 삼두근, 뭐 대퇴근, 사두근 이런 우리 몸 있는 근육. 근육 다발과 이 건 다발을 초라고 해요. 초. 그래서 근초, 건초. 그래서 차후에 배우실 건데, 예, 뭐 우리 수근 뭐 건초염이라고 해요. 예. 건초염 뭐 그런 것처럼 건에 대한 다발에 염증이 생긴 것을 건초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질병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근육 조직은 예, 평활근, 심근, 골격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뭐 읽어보시면 알겠고, 근육은 또 불수의근하고 수의근으로도 나눠집니다. 학교 다닐 때 어디 생물 시간이나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수의근은 본인 뜻대로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스스로 예, 통제를 하는 것을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근이라고도 하고, 불수의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심장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소화, 장기, 대장, 소장, 위, 그것도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자, 수의근은 이건 이제 맘대로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예. 손을 뻗거나 당기거나 다리를 걷거나 하는 다 움직이는 근육을 예, 맘대로근이라고도 해요. 자, 신경조직. 자, 우리 몸의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중추신경하고
하나는 말초신경계로 나눠져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이 돼서 끊어지거나 크게 손상을 입으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머리 쪽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뇌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척추 쪽 손상을 입으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도 이제 사건 처리하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치거나 경추를 다치거나 해서 손상이 되면 하반신 마비, 사지 마비 돼서 그 목 위쪽으로는 정상이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정상인데 그 밑으로는 하나도 못 움직이죠. 이게 중추신경이고, 자 말초신경은 체신경하고 자율신경하고, 이게 너무 이쪽으로 썼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체신경은 12쌍의 뇌신경이 있고요. 31쌍의 척추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12쌍 뇌신경 모르시죠? 뇌신경 12쌍 뇌신경, 후시동활 3회이면 안청산 미부살, 제가 옛날에 외웠었던 그대로 혹시 그 외우신 분 계시나요? 12쌍 뇌신경은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돼요. 1서부터 12신경까지인데 후각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안신경 해서 12개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혹시 뇌신경 모르시면 제가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자, 31쌍의 척추신경. 자, 경추가 몇 개 있죠? 경추 7개. 척추 중에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천추는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렸을 때 다 이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5개가 있어요. 미추가 있고. 그래서 합하면 몇 개예요? 30개죠? 30쌍이 있는데, 자, 경추신경 아까 31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추신경은 8번 신경까지 있어요. 그래서 31쌍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것은 계속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계속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인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 해서 지금 10가지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결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이거는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중에 뭐 50대 A라는 사람이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을 짚어가지고 팔에서 굴곡 운동이 운동이 안 돼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뭐 그에 따른 뭐 진단명이라든지 조치 방법에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굴곡이 뭔지 신전이 뭔지 예, 내전 외전이 뭔지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굴곡 자 굴곡은 보시면 각을 이루면서 굽히는 동작을 굴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을 편 상태에서 각을 감소시키는 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굴곡이고요. 신전은 그의 반대죠.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해요. 근데 손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은 예, 이쪽 뒤로도 굽혀지는 것이고 밑으로도 굽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손바닥 저자를 써서 바닥저. 그래서 저축 굴곡. 예, 등배라고 하죠. 한자에. 그래서 예, 배측 굴곡. 그래서 저축 굴곡, 배측 굴곡. 손은 그렇게 씁니다. 자, 내전, 외전. 내전은 바깥에 있는 우리 신체가 몸 안쪽으로 우리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발이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내전. 자, 외전은 안쪽에 있었던 발을 바깥으로 뻗는 것, 몸 바깥으로 하는 것을 외전이라고 합니다. 자, 회내, 회외는 자, 이제 요 팔꿈치를 만약에 여기 많이 다쳐요. 아이들도 많이 다치고 팔꿈치에 골절이 심해서 이게 팔꿈치가 이게 잘 안 펴지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는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회전 운동도 있습니다. 팔꿈치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자, 이게 기본이에요. 팔을 90도로 꺾은 다음에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회내, 예, 바깥으로 하는 것을 회외라고 해요. 그래서 팔꿈치가 손상된 관절면을 침범해서 골절된 경우에는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골절되신 분은 이쪽은 잘 돌아가는데 이쪽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번, 외번. 내번은 자, 팔은 가만히 있고 손바닥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네 번, 바깥으로 뻗는 것을 외번. 팔이 전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은 가만히 있고 손바닥만 움직이는 것을 네 번, 외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측과 외측이 있는데 요거는 그 핸드북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내측은 몸 안쪽에 있는 걸 내측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외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족관절이에요. 발목에 요 뼈를 발 종아리 뼈가 두 개의 뼈가 있는데 하나는 경골, 두꺼운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이 얇은 뼈를 비골이라고 해요. 비골, 우리가 통상 이 바깥쪽 복숭아뼈, 이게 복숭아뼈라고 하죠. 근데 복숭아뼈는 이제 우리 그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제 시험 볼 사람들은 복숭아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거를 외과라고 합니다. 외과. 나중에 이제 과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외과. 그래서 비골 외과.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예? 내과. 같은 복숭아뼈인데 뼈가 달라요. 예. 바깥쪽,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이거,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부를 때, 자, 이제 좌측, 예, 바깥쪽 복숭아뼈가 골절됐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단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사정 여러분들이 의학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그 실무를 하실 때는, 예, 기본적으로 의학의 개념을 아셔야 예,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의학 개념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질 못해요.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를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도 우리가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내용, 지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나오지 전혀 엉뚱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략적으로 어떤 뭐 의학 시험이 엄청나게 넓은 시험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자, 차차 그건 말씀드리고요. 자, 우측 다리가 지금 우측 다리예요. 얘가 우측 다리가 바깥쪽 복숭아뼈가 골절됐다 하면 진단서에는 이렇게 표기될 겁니다. 우측 아니죠. 외과 골절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외과 비골 우측 하지 외과 골절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릎이죠. 자, 여기 이렇게 엑스레이 필름 보시면 여기 L이라고 써 있죠. 그럼 좌측이라는 표시고 이거는 좀 작게 보여서 그런데 크게 보면 그게 우측, 라이트, 레프트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좌측. 좌측에 있는 슬관절 무릎이에요. 이건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골절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음 근위와 원위. 자, 우리 종아리뼈를 봅시다. 이게 두꺼운 뼈가 아까 전에 경골, 작은 얇은 뼈를 비골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한자 용어를 많이 써요. 그동안 많이 써왔어요. 근데 요 사이 의사분들이 한자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경골을 정강뼈, 비골을 종아리뼈 이렇게도 씁니다. 자, 골절이 예를 들어서 발목 요 경골뼈 중에 발목 가까운 데 뼈가 골절됐다 하면 원위부, 무릎 가까운 데 골절됐다 하면 근위부.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뭐 보통은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은 원위부, 아니 근위부, 심장에서 먼 쪽을 원위부라고 그렇게 보통 통상 칭해요. 그래서 자, 발목 쪽 가까운 요 경골이 골절됐으면 심장에서 좀 멀어졌죠. 그래서 원위부. 무릎 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근위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뭐 신체 전면과 후면, 그럼 뭐 아실 거고요. 골절의 형태 중에는 가미골절, 압박골절, 관절내골절, 함몰골절 등이 있는데, 가미골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퇴골뼈가 자, 대퇴골, 우리 골반을 받치고 있는 뼈가 대퇴골뼈인데, 자, 이게 자,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골반이 이렇게 이제 싸고 있는 거고. 자, 이 뼈 중에 위아래로 심하게 밑에하고 위에가 심하게 되면 골절이 나서 이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위에 있는 게 밑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가미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조그만 승합차 내지는 1톤 화물 트럭 같은 거 아시죠? 그거 타고 가다가 앞에 벽면이나 큰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앞에 우리 그 운전석 부분에 그 부분이 밀려오면서 무릎을 이렇게 턱 세게 부딪히면 이게 대퇴골두라고 하는데, 대퇴골두가 후방으로 빠지면서 이게 무릎 힙 뒤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고관절의 탈구는 대퇴골절이 후방으로 빠지는 골절이 거의 80~90%입니다. 그러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가미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관절 있죠. 자, 압박골절은 보통 척추가 압박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뒤쪽에 압박골절 이따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척추 사진을 옆면에서 우리 몸 옆에서 찍어보면 척추가 이렇게 네모나게 보여요. 추체가. 자, 이쪽이 등 쪽이고 이쪽이 배 쪽이다 하면, 자, 우리 할머니들 그 척추 압박골절 같은 거 많이 생기시는데, 젊은 분이신 분들도 사고 때문에 많이 생기죠. 근데 할머니 분들을 많이 생기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빙판길에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시면 엉덩방아찌시죠. 그러면 힘이 위에서 아래로 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뼈가 위에서 아래로 힘을 눌리게 돼요. 그러면 윗뼈, 이렇게 네모 반듯한 뼈가 눌리게 돼서 압박이 돼서 찌그러집니다. 뼈가. 그걸 압박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척추에서 압박골절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에 관절내골절. 관절내골절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요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런 관절 쪽에 관절내 골절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옆에 간부, 뼈 중간에 뼈를 간부라고 하는데, 간부, 뼈가 뚝 부러진 것은 뼈가 붙으면 괜찮아요. 근데 관절내 골절이 일어나면 관절 부위가 매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매끄러워서 잘 움직여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하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무릎 아프시다 하시는 게 관절이 매끈하지가 않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오래 쓰시다 보면 연골도 달고 하다 보니까 그 관절 염증이 생기는 건데, 자, 관절내 골절이 있으면 매끈하지가 않죠. 골절된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거기 염증도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면 관절염이 쉽게 오죠. 네 번째, 함몰골절. 함몰골절은 어떤 뭐 작고 힘이 강한 뭐 망치 같은 거, 뭐 어떤 둔기 같은 걸로 머리뼈 두개골을 골절했을 때, 때렸을 때 두개골이 이렇게 둥그란 뼈가 외력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함몰골절이라고 해요. 자, 그린스틱 골절, 대퇴골도 가미골절 써 있네요. 자, 그린스틱 골절은 뭐냐면, 자, 이게 어린아이들 뼈는 뼈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골막, 뼈에 있는 골막이라든지 뼈가 상당히 그 유동이 심해서, 그래서 뚝 부러지질 않습니다. 어린이 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찢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걸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린스틱은 여러분들이 풀, 가지 같은 거 보시면 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자르려고 하면 손으로 잘 안 잘리죠. 줄기에 있는 그 막이 있고 줄기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명이고요. 아까 가미골절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 압박골절, 함몰골절 여기 있네요. 자, 골편수에 따라서 골절은 그냥 뚝 부러졌다, 금방 갔다 하면은 그냥 단순골절, 선상골절이라고 하고, 2개 이상, 3개 여러 조각 났다 그러면 분쇄골절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대퇴골 원위부 같은데, 여기가 무릎이고, 원위부 끝쪽에 지금 잘 보이시나요? 막 뼈가 여러 조각 나 있죠, 여기. 그걸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분쇄골절 나는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이 더디고 장애가 발생해요. 자, 피로골절 또는 스트레스골절, 또 병적골절. 자,
피로골절. 우리 그 남자분들 군대 많이 가셔서 예 보시면은 이제 행군 보통 뭐 30km, 뭐 40km, 뭐 50km 행군 하다 보면 예, 잘 안 걷다가 잘 안 걷다가 많이 걷다 보면 발 뒤꿈치 뼈가 골절돼요. 예, 금이 가요 이렇게 뼈가. 그래서 그거를 피로골절.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힘을 압박해 주니까 그 뼈에 골절되는 것을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운동을 많이 하시는 운동선수나 군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는 게 피로골절이고, 병적골절은 골수염, 골수염은 뼈 안쪽에 있는 골수라고 하는 그쪽 염증이 생겼거나 골조송증,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이나 골수암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뼈가 약해지기가 쉬우니까 골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름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암덩이가 보여요. 암덩이가 보이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다 보니까 MRI 필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뼈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활동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중족골, 종골, 경골 등에서 많이 생기고 2, 3, 4 중족골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발 쪽에 많이 생겨요. 많이 걷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올해는 뭐 똑같이 다시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자, 골절의 치유 과정. 골절은 처음에 골절이 되면 제일 먼저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뼈 골진이라고 하는데, 복원기, 그래서 뼈 혈관 파괴됐던 혈관이라든지 주변의 조직 같은 게 새로 생성돼서 뼈가 들러붙죠. 그래서 자,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지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 이제 혈관 같은 것도 이어져 있던 것도 끊어져 있고 주변에 있는 조직 같은 게 해서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생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잡아먹는 백혈구라든지 림프액 같은 게 나와서 염증을 없애주고 해서 추후에 이렇게 골진 같은 게 생겨서 뼈 부러진 부위가 두터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월 지나면 뼈 있는 부분이 두터워지다가 파골세포라는 게, 파골세포가 뭐냐면 뼈를 또 없애주는 게 우리 몸에서 생겨요. 그래서 파골세포라는 게 나와서 두터워졌던 뼈를 또 없애줘서 조금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정이, 골절 치유 과정이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뼈가 우리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2년까지도 길게 이루어질 수 있고, 뼈가 잘 붙는 부위와 발목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잘 안 붙는 부위예요. 그래서 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자,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어떤 사람이 외부로 다른 증세는 없는데 부어 있고 통증을 느끼고 해서
그 부위를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응급조치하는 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폐쇄성 골절 같고 폐쇄성 골절이라는 것은 좀 있으면은 뭐 제 뒤에 나오겠지만 폐쇄성은 뼈가 우리 연부 조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폐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방성은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것을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조치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부목 고정이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외부로 뼈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노출 안 됐을 경우에는 부목 고정. 더 이상 속에서 골절됐던 뼈가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끔 고정해 놓고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부목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부목 중에서는 붕대로 감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캐스트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은 참고로 보시라고 해놨어요. 자, 우리 발목 같은데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외과 골절, 내과 골절 봤었죠. 이렇게 핀 같은 거를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놔요. 여기 지금 경골하고 비골하고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딱 원래 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발목이 통증이 심하고 많이 붓고 아프죠. 그래서 나사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건 나사 고정술이고, 요거는 자 요골이면 우리 이제 팔뼈 중에서 좀 두꺼운 뼈가 요골이고 그 옆에 뼈가 척골이라고 하는데, 요골이 지금 분쇄골절 됐죠. 그래서 금속 판을 대고 판 사이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촘촘하게 돼 있는데, 옆에서 봤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금속 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걸 대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러진 뼈 부위에다 대고 나사를 박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사만 제거하고 이렇게 금속판 쑥 제거하면 되니까 간단한 제거가 간단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사못 같은 경우에는 또 몸에서 녹는 나사도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게끔. 자, 이건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건데,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의사가 개발해서 만들어진 뼈 골절 수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뭐 수술 보셨죠? 이런 환자들 주변에서. 이 수술 방법이 대단히 효과가 좋고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뼈를 외부에다가 피부에서 뚫어가지고 고정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잘 붙고, 이것도 일리자로프 보통 오랫동안 해놓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그 사이에다가 아까 전에 금속물을 삽입해서 나사 막아놓기도 해요. 이제 그 이후에 뼈가 어느 정도 붙으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키 작은 저 학생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지 연장 수술이라고 해서 다리 길이 잘라가지고 뼈 잘라서 키를 크게 하려고 키 크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로도 쓰여요. 자, 다음 수술 방법은 이게 이제 인공관절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이 대퇴골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퇴골두가 골절되면 대퇴골두는 그 무혈성 괴사가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뼈가 썩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뼈를 여기 대퇴골 있는 데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인공물을 집어넣고 여기 비구 쪽에다도 인공물을 삽입해서 예, 관절을 예,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저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또 많이 뭐 편하게 잘 다니시고요.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었는데 요즘에 재료가 좋아져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한 1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도 괜찮으시다고 해요. 이제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에도 인공관절로 치환할 수 있어요. 뭐 골 이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뼈가 여기 뼈가 심하게 분쇄되어 있는 뼈 같은 경우에는 이 뼈를 붙일 수 없어요. 그냥 부골, 썩은 뼈를 수술로서 제거하고 예, 가만 놔둬 봤어요. 붙나 안 붙나, 골집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안 나와요. 그러면 골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예, 몸 안에 있는 뼈, 다른 뼈를 예, 채취해다가 예, 부셔가지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여기다 이렇게 보강 채워주고 다시 고정해놔요. 그게 골 이식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뼈 채취하는 건 이제 골반뼈, 골반의 뼈가 좀 크죠. 예, 여기에 좀 긁어가지고 뼈를 채취해서 예, 여기다 보강해주는 게 골 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강의가 좀 빠른가요? 아닙니다. 이해하기는 쉬우신가요? 예, 제 강의가 저 원래 천천히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예, 자 10분간 쉬시고요. 예, 저 강의를 둘째 시간서부터는 조금 빨리 강의를 할 테니까 조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조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강의 없어요. 그래서 문 좀 열어놓고 예, 쉬셨다가 예, 10분 후에 뵙죠.